야담상회를 찾아주신 마님들과 선비님들 감사드리옵니다. 야담상회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희망해 봅니다.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했죠. 18의 해를 집안에만 틀어박힌 교수 해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봄눈이 녹듯 그렇게 조신하고 조용하게 지내온 처자였어요. 높은 담장을 자랑하는 기와집의 안에서 사계절의 변화는 오직 안뜰의 매화나무와 장독대 옆의 감나무를 통해서만 감지될 뿐이었지요. 그녀의 주변을 촘촘히 둘러싸고 있는 숨막힐 듯한 감시의 그물망은 그녀의 삶을 질식시킬 듯 옥죄고 있었습니다. 이해람에게 바깥 세상이라 함은 참으로 희한한 것이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장터의 북소리, 새벽녘 우물가 여인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담 너머로 스치는 바람결에 실려오는 낯선 남자의 기침 소리만큼이나 막연하고 아득한 것이었어요. 오늘도 변함없이 갑갑하고 답답한 날이로구나. 다들 나의 삶을 두고 참으로 답답하기 짝이 없다 하지만 아녀자라면 모두가 이렇게들 산다 하니 어쩌겠는가. 찌뿌둥한 몸을 활짝 펴며 다리를 펼쳐 기지개를 하다 말고 치마 밑으로 드러난 종아리를 누가 보기라도 했을까봐 깜짝 놀라던 해람이 중얼거렸지요. 양반의 품위를 중요시 여기는 집안의 여식이었던 해람은 어려서부터 혹독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깐깐하기로 소문난 유림이었어요. 해람은 어려서부터 사내 아이처럼 글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붓 대신 장난감을 쥐어야 할 나이에 논어와 맹자를 읊었고 자수 대신 서예를 익혔지요. 어머니는 또 어떤가요? 어머니는 대대로 무관을 배출한 가문의 출신답게 기계가 드높았습니다. 여자로서 지켜야 할 삼강오륜과 칠거지악을 마치 불경처럼 외우게 했답니다. 18송이 백합처럼 흰 피부, 먹물처럼 검은 머리칼, 그리고 그 안에 갇힌 야생마 같은 열정은 그렇게 부모의 유난에 가려져 그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해람은 남녀 7세 부동석이라 하여 자신의 식구들을 제외하고는 다른 외간 남자와 말 한마디 나눠본 일도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해람을 두고서 과연 어떤 집안에 시집 가게 될까를 놓고 저마다 내기를 벌이곤 하였지요. 특히 바깥 세상 남자들이 그녀를 두고 수군거리는 일은 거의 하나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사내가 저 세상에 갇힌 차가운 얼음을 녹일 수 있겠어? 아니, 이 사람 무슨 말을 그리 하는가? 녹이다니? 오히려 저 얼음에 베이지나 않으면 다행이네. 해람의 담벼락 너머로 짓궂은 농담이 오고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해람은 그런 세상의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햇빛 한 줌 들지 않는 방 안에서 묵향에 잠겨 있었지요. 이렇듯 고요한 해람의 세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사람들의 무궁한 관심 속에서 억눌린 채 지내오던 해람이 어느덧 동네가 떠들썩하게 혼례를 올리는 날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초여름 햇살이 기와 지붕 위에 부서지던 날, 해람은 붉은 연지곤지를 찢고 족두리를 썼지요. 18해 동안 갇혀 지냈던 세 장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람의 가슴에는 설렘 대신 묵직한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어요. 마치 재래의식에 바쳐지는 재물처럼 해람은 혼례 가마 속에 앉아 흔들리는 몸을 맡겼습니다. 그녀는 부모가 정한 시댁인 민참봉댁으로 시집을 가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민참봉댁 외아들 정우였습니다. 2살 위였지만 20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유약하고 어리숙했어요. 피죽처럼 마른 몸에 겁먹은 토끼 같은 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람은 초래청에서 처음 정우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본능적으로 알아차렸습니다. 이 남자의 아내가 되는 순간 막연히 자신에게는 행복 같은 것은 사치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이지요. 혼례식은 마치 꼭두각시놀이 같았습니다. 해람은 실에 매달린 인형처럼 주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움직였습니다.
축하한다는 말들, 행복하라는 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갔지만 신기하게도 아무것도 귀담아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밤이 깊어지고 신방이랍시고 차려진 낯선 방에 해람을 구겨넣듯 내팽겨쳤지요. 긴장하고 있던 몸이 풀어진 해람이 주변을 둘러보며 어색해하고 있었어요. 방구석 모서리에서 잘못 들어온 듯한 풀벌레가 갈 곳을 잃고 꼬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쩐지 제 모습과도 같아 보여 피식 실소를 터뜨리는데 새 신랑 정우가 쭈뼛거리며 신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우는 해람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더듬거렸습니다. 저 어머니께서 밤늦도록 깨어있으면 안 된다고. 그 말에 해람은 어이가 없어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하였습니다. 가까스로 참아낸 다음 정돈된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았지요. 허나 부인께서 원하시면 저는 밤새도록 깨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소첩은 이제 지아비이신 서방님의 아내이오니 좋을 대로 하소서. 그래요? 좋을 대로 해도 되겠소? 그러하다면 우리 오늘은 그냥 각자 잠들도록 합시다. 내 하루 종일 정신없이 혼례를 치르느라 몹시도 고단하구려. 앞으로의 후사는 차차 생각해보면 되겠지요. 해람은 속으로 냉소를 흘렸습니다. 처음 새신랑을 마주했을 때 들었던 막연한 불안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와장창 소리를 내며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세계가 균열하여 부서질 것만 같은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앞으로의 혼인 생활이 순탄치는 않겠구나 생각한 해람은 그렇게 소매 속으로 단정하게 다듬은 자신의 손톱을 매만지며 아무 일도 없는 초야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고 자리에서 일어난 해람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쭉 교육받았던 지침을 가슴에 새겨 민창봉댁 사람으로서의 몸가짐을 바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일랑 접어두고 나 때문에 친정 가문에 먹칠을 하는 말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내 최선을 다해야겠구나. 그녀는 자신으로 인해 친정 가문이 애먼 소리를 듣기라도 한다면 불같이 노하실 아버지의 성화가 염려되었지요. 그리하여 모든 것을 참고 감내하고자 결심한 해람은 그렇게 민참봉댁에서의 시집살이 문턱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 해람에게 시집살이는 계절의 변화보다 더 빠르고 잔혹하게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박씨는 불같은 성미의 아들 사랑이 지극한 여인이었지요. 그녀의 눈에 며느리 해람은 오직 대를 이을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듯했어요. 아직도 소식이 없느냐? 아침부터 박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해람의 귓전을 찢었습니다. 아침 문안 인사를 드리러 간 해람에게 시어머니는 매일 질리지도 않고 같은 질문을 던졌지요. 그녀의 시선은 항상 해람의 눈이 아닌 배꼽 아래로 향해 있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가 열리기를 재촉하는 농부처럼 지독하기 그지없었어요. 한시바삐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안겨야 할 것이 아니냐. 박 씨는 부채를 탁탁 두드리며 해람을 다그쳤습니다. 유서 깊은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적장자를 생산하는 것이 너희 가장 큰 임무이니라. 해람은 묵묵히 고개를 숙인 채 입술 사이로 힘겹게 대답을 뱉어냈습니다. 예, 어머님. 뱃속은 텅 비어 있는데 시어머니의 말은 마치 송곳처럼 해람의 배 안을 휘젓는 기분이었지요. 남편인 정우는 그런 어머니 옆에서 멍청한 눈으로 해람을 힐끔거릴 뿐이었습니다. 그의 무능이 해람의 속을 더욱 뒤틀리게 했어요. 밤이 되면 박 씨의 간섭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신방의 문 앞에 서서 헛기침을 하며 서방님의 밤 시중을 잘 들도록 하거라. 하고는 눈치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해람은 차가운 낯으로 방문을 닫았고 정우는 침상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제 아내의 눈을 바라보는 정우의 표정은 마치 해람이 무서운 짐승이라도 되는 듯 했습니다. 해람은 속으로 쓰게 비웃었어요. 이다지도 유약하고 줏대 없이 제 어머니에게 휘둘리기만 하는 사내였으나
그럼에도 얼른 회임을 하여 시어머니의 시달림에서 벗어나고만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의 집착은 점점 광기에 가까울 정도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혜람의 배가 불러오지 않자 그녀는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에 이르렀어요. 심지어 박씨는 제 아들인 정우를 기방에 데려가 여자를 다루는 법을 배우게 하는 해괴한지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기방에서 돌아온 정우는 더듬거리며 혜람에게 어머니께서 시키셔서 기방의 기녀들에게 배워온 해괴한 동작들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써볼까요? 라고 말을 꺼냈다가 예, 방금 무어라 하셨나이까. 서방님, 저는 기방의 심심풀이 기녀가 아니라 서방님의 아내이옵니다. 라고 답하는 혜람의 차가운 눈빛에 입을 다물고 말았지요. 시어머니는 또한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데려와 혜람의 진맥을 맡겼습니다. 의원은 혜람의 손목을 잡고 눈을 감았다 뜨더니 음기가 차고 하니 따뜻한 기운을 보충해야 합니다. 녹용과 인삼을 다려 드시고 로 시작하는 장황한 처방을 늘어놓았지요. 의원의 말을 듣고 있던 혜람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말았습니다. 차고허에 내 안에는 차가운 얼음이 아니라 뜨거운 천불이 끓어오르고 있는데 기방 교육 덕분인지 정우는 밤마다 혜람의 방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끄고 쥐죽은 듯 누워있는 혜람의 속치마와 단속옷을 벗기고는 엉거주춤한 모양새로 올라타는 것이었지요. 정우는 몇 번 헐떡거리며 움직이다 볼일을 끝내고는 곧바로 등을 돌려 잠들었어요. 혜람은 그런 정우를 내려다보며 자괴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넉 달이 지나고 5달이 지나도 혜람의 배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박씨의 초조함은 극에 달했어요. 혜람에게 온갖 약을 먹이고 부적을 붙이고 심지어 무당을 불러 굿을 하기도 했지요. 그러나 혜람의 몸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쯤 되니 혜람의 마음속에는 묘한 반항심이 자라나고 있었지요. 그렇게 흐른 시간이 반년이 되자 태기가 없음에 길길이 노한 시어머니는 아예 상기를 잉태하는 쪽으로 용하다는 의원 하나를 불러 집에 들여앉았습니다. 혜람이 생전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온갖 가지의 약을 다려대 억지로 그녀에게 먹였지요. 귀한 약재이니 며느라기 너는 잠자코 먹도록 하여라. 아니 그래 혼사를 올린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항시 몸가짐을 바로 하고 치성을 들여도 모자랄 판에 너의 정성이 부족해 이런 일을 겪는 것은 아닌가 모르겠구나. 예, 참으로 송구합니다, 어머님. 백방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혜람은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 시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2년, 시간이 흐를수록 시어머니 박씨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집안 곳곳에 수군거림이 번져나갔어요. 은밀한 소문들이 마치 독버섯처럼 피어올랐습니다. 혜람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고 밤마다 남몰래 한숨을 흘리며 아이의 점지를 기도했지만 참신할미는 그녀의 간절한 바람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어요. 아무래도 후사를 위해 작은 살림을 차려야겠다. 내 밭이 문제가 있어 아이가 들어서질 않으니 이렇게라도 해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느냐? 차갑게 통보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혜람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예, 어머님, 작은 살림이라니요. 설마 첩시를 드린다는 말씀이십니까?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은 단호했지요. 여러 말 말고 집안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여라. 이미 자신이 죄인인 양 기정사실이 되어버린 듯 혜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면목이 없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굴욕감과 배신감에 온몸이 떨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서너 달 후 민참봉 댁에 드디어 경사가 났습니다. 아니, 혜람에게는 비보였지요. 나가서 살림을 차려둔 첩실이 기어이 회임을 한 것이었습니다.
후사가 생겼다는 소식에 시어머니는 그 즉시 귀빈을 모시듯 첩씨를 본체로 데려왔습니다. 마치 전리품을 전시하듯 첩실에 뵈는 날이 갈수록 불러왔어요. 그와 비례하여 그녀의 오만함도 갈수록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지요. 어머, 형님. 아침부터 첩실이 해람을 보며 교태롭게 불러세웠습니다. 뱃속에 우리 아들이 먹고 싶다고 하니 가서 참외라도 좀 내어오세요. 하인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해람을 흡사 하녀 부리듯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방마님에 대한 존중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놀이라도 되는 양, 오직 승자의 오만한 미소만이 가득했지요. 사정이 이리 돌아가고 있으면 지압이라도 나서서 중재를 해야 마땅하건만 정우는 그런 첩씨를 옆에서 살뜰히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모습을 본다면 오히려 정우와 첩실 쪽이 혼례를 올린 정식 부부라 믿을 기세였어요. 시어머니 박 씨는 또 어떤가요? 첩실의 손을 꼭 부여잡고는 우리 귀한 손주, 부디 건강하게 태어나거라. 하며 쉴 새 없이 복을 빌어대는 것이었습니다. 해람은 마치 투명인간이 된 듯 그들만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며 지독한 소외감을 느꼈지요. 밤이 되면 정우는 어김없이 첩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해람의 방문 앞을 스쳐 지나가는 그의 발걸음 소리는 경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깨엇이라도 받아든 어린 학童과도 같은 발걸음이로구나. 그리도 좋은가 보지? 해람은 텅 빈 신방 안에 홀로 앉아 차가운 달빛을 맞고 있었습니다. 고독과 분노가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또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이상했지만 그것은 체념도 절망도 아니었지요. 마치 불꽃처럼 타오르는 뜨겁고 강렬한 욕망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억압된 인생에서 잃을 것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해람은 모처럼의 자유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해람은 굳게 결심했지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시어머니에게 달려간 해람은 자신이 더는 이 집안에서 필요가 없어진 사람이니 집안에서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그래도 쌀이나 축내는 사람처럼 보던 어머님의 눈빛을 읽은 참이었습니다. 어차피 조만간에 내보내실 참이셨을 테니 이참에 소박 놓았다 생각하시고 적당한 선에서 정리해 주시사옵니다, 어머님. 흥, 과연 말본새가 어디 저작거리 왈패들이나 쓸 법한 말투인 것이 내년이 이제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오냐 좋다. 내 안 그래도 그럴 참이었으니 이참에 우리 집 대문 밖으로 나서도록 하거라. 결국 해람은 보따리를 싸들고 시댁에서 나오게 되었지요. 시어머니는 그 길로 소박 놓은 며느리를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상당한 금액의 돈표를 작성해 던져주고는 대문을 굳게 걸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리 돌아가는데도 남편이라는 작자는 얼굴 한번 뒤출 생각도 없었으니 해람은 참으로 기가 차는 것이었어요. 출가 외인의 신분으로 어찌되었든 시댁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 그 엄하고 엄하던 부모님을 뵐 낯이 없구나. 일생을 부모님의 뜻에 따라 인형처럼 살았어도 이리 복 한번 받지 못하는 삶을 주셨으니 하늘의 뜻이 그러하다면 나 역시 아무런 미련도 없이 자유를 찾아보아도 되지 않겠는가. 초라한 몰골로 내쫓겨 친정으로 가는 방향의 산길에 멈춰선 해람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젖어 중얼거렸습니다. 본가로 돌아가 봐야 처량하기 그지없는 자신의 신세에 대한 염려보다도 집안 망신을 시켰다는 소리를 할 것이 뻔한 부모님의 얼굴을 보기도 싫었지요. 막상 갈 곳이 없었던 해람은 그렇게 정처 없이 걷다가 고갯마루 근처도 가지 못하고 잠시 풀숲에 앉아 쉬었습니다. 의미심장하게 시댁을 박차고 나왔지만 그간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다시피 한 뽀얗고 여린 몸으로는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지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어 땀을 닦아내던 해람이 손수건을 길게 말아
자신의 목으로 가져갔지요. 목도리의 모양으로 만들어 성가시게 흐르던 땀을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헌데 이게 웬걸요? 아니, 이보시오. 대체 이게 무슨 짓이오? 라며 등 뒤에서 우렁차게 고함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때마침 고갯마루를 지나가던 젊은 행상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해람이 고개를 돌려 행상을 확인하려는데 느닷없이 행상이 달려들어 해람을 화학 낚아채 껴안고는 풀숲 뒤쪽으로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깍! 해람이 소스라치게 놀라 비명을 질렀고 그런 그녀를 끌어안고는 나무 둥치 밑 풀밭에 나뒹군 행상이 몸을 일으켰어요. 그리고는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했다는 얼굴로 해람을 야단치기 시작했지요. 내 지나가는 장사치요나 그 무슨 사연인지는 몰라도 귀한 목숨을 어찌 이리 가벼이 여기고 스스로 내던지려는 것이오? 하늘 품은 채로 이리 가면 저승에서도 아니 받아준다는 말 못 들으셨소이까? 예? 대체 무슨 말씀이시온지. 방금 뒤에서 처자가 하얀 천으로 스스로 이승을 하직하려던 참 아니었소이까? 그랬습니다. 이 행상은 저만치 뒤쪽에서 걸어오다 길게 늘어뜨린 무명천의 손수건을 보고는 마치 해람이 극단적인 일을 벌이는 것처럼 보였기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와 그녀를 제지했던 것이었지요. 행상의 설명을 들은 해람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그만 실소를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행상의 그런 꾸짖음과 더불어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염려 섞인 말이 그녀의 가슴을 일순후벼 파는 것이었어요. 그간 시댁에서 억눌린 감정으로 꾹꾹 눌러오던 해람의 서러움이 그제야 마치 무너진 뚝처럼 연쇄적으로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행상의 오해에서 빚어진 것이란 말조차 꺼낼 틈도 없이 해람의 감정이 한꺼번에 폭발하고 말았어요. 혼인을 한 이래로 누군가가 자신에게 처음으로 건넨 따뜻한 말, 따뜻한 태도였던 것이니까요. 해람은 젊은 행상의 품에 안겨 그만 눈이 부르트도록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젊은 행상은 그런 해람을 가만히 안아주고는 더 이상 아무런 다그침도 없이 그녀의 곁을 지켜주었지요. 그렇게 그의 품에 안겨 한참이나 울음을 뱉으며 서러움을 토해내니 문득 해람의 콧잔등으로 사내의 냄새가 물씬 당도했습니다.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는 못난 여자 취급에다 작은 살림까지 차린 이후로는 해람을 찾는 발길을 아예 끊어버린 신랑 탓에 아직 한창 때였던 해람은 제대로 된 합헌의 즐거움은커녕 사내의 품조차 맛보지 못한 세월이 오래였어요. 게다가 이젠 시댁에서도 쫓겨나 친정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몸. 반항심이 극에 달한 해람은 모든 것이 될 대로 되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엄한 가정교육으로 어긋나는 법 한 번 없었던 해람은 묘한 반발심과 허망한 자신의 신세가 겹치자 불현듯 자신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시침을 떼고는 자신을 구한 행상에게 말했어요. 그렇소. 내 어차피 눈을 감기로 작정했던 몸이오. 태기도 내려앉지 못하는 저주를 받은 이 몸뚱이를 살려놓았으니 또한 품어줄 수도 있으시겠는지요? 뭐요? 아니 그게 대체 무슨 말씀? 살려놓았으면 책임도 지라는 말씀이요. 해람이 눈물 젖은 목소리로 행상을 올려다보며 쏘아붙였습니다. 두부처럼 하얀 해람의 얼굴이 똑바로 그를 바라보자 젊디 젊은 행상의 하초가 어찌 멀쩡할 수 있었을까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시오? 이 무슨 고약한 농이란 말씀이신지? 내가 지금 농이나 나누자는 얼굴로 보이십니까? 눈물로 헝클어졌으나 진지하기 그지없는 해람의 얼굴을 바라본 행상은 더 이상 체면을 신경 쓸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아리따운 해람의 요구에 그야말로 타오르는 불덩어리가 되어버린 행상은 말 못할 사연에 젖어있는 해람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안아들어 풀숲의 깊은 곳, 인적이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지요. 이 안쪽 길은 아는 사람만 나서는 데다가 길도 험하여 오는 이가 많지 않소. 부끄러운 듯 말하는 행상의 목소리에 해람은 대답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이윽고 해람의 청을 들어주기 시작한 행상은 자신의 두루마기를 벗어 바닥에 펼쳤습니다. 그것이 신호가 되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뱀이 또아리를 틀 듯 한데 엉켜 거대한 불꽃이 되었답니다. 조신한 품행만을 강요받아오던 해람은 통성명도 나누지 못한 외간 사내와 풀숲에서 천인공노할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생각이 미치자 오히려 너무나도 개운한 해방감마저 맛보고 있었습니다. 인적 드문 풀숲에 누워 행상을 받아들이며 한창 열중하던 해람은 그야말로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이것은 도무지 그간 자신의 신랑이 밤마다 깝죽거리던 감각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기 때문이었어요. 해람은 지금까지 여자는 그저 죽은 듯이 누워 신랑이 일을 끝내고 뿌리는 씨앗으로 아이만 낳으면 되는 것인 줄 알고 지내왔는데 세상에나요. 그 행위 속에 천지가 진동하며 벼락이 떨어지는 것과도 같은 이런 즐거움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행상을 끌어안은 해람의 두 팔에 힘이 잔뜩 들어갔을 때 두 사람은 마침내 진득한 합의를 끝내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그렇게 인연의 첫 물꼬를 틔우게 되었답니다. 얼마 뒤 해람이 떠난 시집인 민참봉 댁에서는 경사에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해람을 내쫓고 정실자리에 앉은 첩실이 드디어 아들을 출산했기 때문이었지요. 시어머니는 크게 기뻐하며 귀한 가문에 귀한 손이 들었다고 한바구음 꽃을 피웠습니다. 역시 전에 들인 며느리가 집안을 말아먹고 있었다며 해람의 흉을 보는 것 또한 잊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자를 품에 이고는 금지옥엽으로 지극하게 아꼈지요. 그 유난히 참으로 말도 못하여 동네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변함없이 몇 년이나 흐르게 되었지요. 시어머니의 손자는 어느덧 학동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손자의 손을 맞잡고 마실 나오듯 동네를 산책하던 시어머니는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붙들고는 제 손자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하루 중 가장 큰 기쁨의 일상이었습니다. 장차 정승을 시킬 것이야. 암 그렇고 말고. 내 손자야말로 이 나라에 크게 이바지할 인물이지. 길 어귀에서 이 시어머니와 만나기라도 하면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해대며 사람을 한참이나 붙들어 놓는 통에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워 민참봉 댁 근처로는 얼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저 멀리 포구 부둣가 반듯한 터에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국의 목수들이 모여 연장을 뚝딱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보시오. 내 지나가는 과객이오만 뭐 하나 묻겠소이다. 대체 저기에 무엇이 들어서기에 저토록 오랜 기간 동안 목수들이 달라붙어 뚝딱거리고 있다는 말이오? 이쪽 근방으로는 초행이신 모양이시로구먼. 큰 여관이 들어선다는 모양이오. 안 그래도 이 근방의 허름한 주막 말고는 상인들이 묵고 갈 곳이 없어 난처했었는데 이참에 아주 근사한 여관이 들어선다 하니 사람들의 기대가 매우 큰 모양이더구먼. 이같이 한창 공사 중인 여관에 대한 근방 사람들의 커다란 기대 속에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지요. 어느덧 방이 20칸이나 되는 크고 우리의리한 여관이 들어서 새롭게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여관은 개장을 함과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교역 선원들의 유명한 명소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새우젓을 실은 배, 소금을 가득 적재한 배, 비단이 실린 배, 쌀가마로 묵직한 배들로 바삐 오가는 포구에서 부리는 돈이 어마어마했던 거상들은 유독 이 여관을 단골로 찾고 있었지요. 여관은 연일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여관이 거상들에게 이토록 소문난 명소가 된 것은 새로 지은 건물이나 깔끔한 식사의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여관의 특별한 손님맞이 방식이 입소문을 타고 팔도로 퍼져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객손님. 그럼 안으로 드시지요. 정말 오늘 안주인께서 선택하신 사내는 저란 말씀이시오? 물론입니다. 허면 저로는 부족하신지요? 예? 어이구, 아닙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당치도 않소. 내 이런 행운이 나에게 찾아온 것을 믿을 수가 없어 그러하오. 자, 드십시다, 드십시다. 매일 밤 여관의 투숙객 중 한 사람은 여주인의 내실로 초대되어 수라상 뺨치는 번듯한 술상을 받음과 동시에 그품 넘치고 우아하기 그지없는 젊은 여주인과 하룻밤, 그야말로 잊지 못할 운우지정을 나누는 광란의 밤을 보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했던 것이지요. 여주인과 한번 연을 맺은 사내라면 도무지 그 매력에 헤어나오지 못하여 다시금 이 여관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거상들은 앞다투어 이 여관에 묵으며 아름다운 여주인과의 하룻밤을 기대하기에 이르렀지요. 덕택의 여관은 항시 빈방이 없을 정도로 번창하고 있었습니다. 여관 주인은 바로 말할 것도 없이 해람이었답니다. 입막음을 조건으로 시댁인 닌참봉댁에서 묵직한 거금을 받았던 해람은 멀리 떨어진 이 포구에 뿌리를 내리고 짜릿한 새 출발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목숨을 던지려 했다는 오해를 하여 만나게 된 행상과 연이 되어 그를 따라 장사길에 나서게 되면서 해람의 인생은 완전히 탈바꿈을 시작하였어요. 행상과 팔도를 유랑하며 그간 모르고 지냈던 새로운 즐거움을 잔뜩 배울 수 있었던 해람은 수동적이었던 제 인생을 고쳐쓰기로 다짐했어요. 그 이후 부단한 경험을 습득하고 터득하여 자신감을 얻게 된 그녀는 이렇듯 여관을 세우게 되었지요. 원체 뛰어났던 그녀의 총명함은 곧 장사 수완으로 이어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사를 하러 전국을 돌아다녔던 행상의 도움으로 여관업에 대한 기틀과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었던 해람은 자신에게 합일의 즐거움을 선사해준 행상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새 출발을 위해 많은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젊은 행상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그에게 큰 상선을 소유할 수 있도록 자금을 보태주었지요. 그리하여 해람의 지원으로 그는 번듯한 배를 소유한 거상이 되었습니다. 이후로 행상은 가끔씩 해람의 여관에 들러 그녀의 내실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답니다. 날이 새도록 그녀와 집맛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지요. 사람 팔자 모르는 것이라고 하더니만 내게 이런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그 옛날에 나는 알지 못했겠지? 매일이 즐거움의 연속이로구나. 해람은 비로소 지난날 우울하고 억압되었던 시절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구축하게 되었지요. 거대한 여관의 여주인으로 인생의 나머지를 채우기 시작한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날의 고독과 답답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해람의 여관에는 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두 번째 기회를 만끽하는 삶을 즐기며 이후로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한편 해람의 여관이 나날이 번성을 맞이하며 커가던 시기, 한때 그녀의 시댁이었던 민참봉댁에서는 암암리에 괴이한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저 집 구석은 그래. 그 어질고 착하던 며느리를 소박 놓고 첩을 그 자리에 앉히더니만 그 첩실이라는 계집이 뱃속에다 땡중에 씨를 품고서는 그 집 내 씨인 척했다지. 그대 칼망구가 그리도 제 손자 자랑을 해대면서 동네를 그리도 싸돌아다니더니만 이것 참 무슨 일인가 그래? 시어머니가 그렇게 자랑에 맞지 않던 민참봉댁 손자가 해가 지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제 아비와는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소문이었지요. 윗고을에서 탁발을 다니던 훤칠한 파계승의 외모를 그야말로 쏙 빼다 받고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첩실이 회임을 했답시고 그것이 제 아들의 아이라 철석같이 믿은 시어머니 박씨와 또한 그 사실을 숨기고 부잣집에 정실로 들어오려 관계를 부린 첩실의 합작품이었지요. 매일 손자의 손을 쥐고 동네를 쏘다니며 만나는 사람마다 손자 자랑을 늘어놓던 시어머니는 마실을 끊은 지가 오래였습니다. 길거리를 나설 때마다 보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어디 고개를 들 수가 있었어야지요. 이렇다 할 증자는 없고 순심증뿐이니 시원하게 첩실을 내쫓지도 못한 채 집안에서 두문불출하며 한숨만 뱉는 나날이 늘어만 갔지요. 손자가 태어난 이후로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신랑과 정실 부인이 된 첩실이 합의를 치러댔지만 이후로는 단 한 차례의 태기도 찾아오지 않았다는 소문마저 크게 무성해질 때쯤 제 아들의 씨가 문제였음을 드디어 깨달은 시어머니는 끝끝내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외모와는 닮은 구석이 단 한 군데도 없는 손자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그만 화병으로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깊어지는 경세의 3년도 채우지 못하고 시어머니는 불기에 객이되고 말았다는, 그리고 그 아들인 정우 역시 첩실의 소나기에 쥐어 집안 살림을 몽땅 날려먹고 말았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사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세도가들이 모여있는 한양바닥에서도 그 위세가 결코 범상치 않은 한 명문 양반가가 있었습니다. 그 댁에는 가까 출입 한번 하지 못한 채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무남동녀 외동딸이 있었지요. 그녀의 이름은 가연으로 사군자와 서예를 즐기며 아녀자임에도 글 공부에 대한 학구열이 대단하여 날 때부터 총명하고 학식이 높기로 소문이 자자한 처자였습니다. 이날도 방 안에서 홀로 서책을 들여다보며 독서에 열중하고 있던 차에 방문 밖에서 한 귀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가연아, 탕약을 취할 시간이로구나. 귀부인은 이 댁의 안방마님으로 가연의 어머니였지요. 그녀의 손에는 곱게 다려 진한 빛깔을 띠고 있는 탕약이 담긴 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 귀부인은 가연에게 조심스럽게 탕약을 넘겨주었고 탕약 사발을 바라보던 가연은 땅이 꺼져라 한숨을 푹 내쉬고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님, 언제까지 이 쓰디쓴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옵니까? 그리도 오랜 기간 이 탕약을 취해왔지만 지금까지도 차도가 없는 거려. 얘야, 그런 소리 말거라. 조금이라도 효험을 보이는 기미가 있다 하며 조선 천지에서 그 무엇이라도 구해 너에게 먹이고픈 이 어미의 마음을 알아다오. 어서 쭉 들이키거라. 그랬습니다. 가연은 날 때부터 기력이 허하고 유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요. 가만히 있어도 코피가 자주 났던 데다가 어느 부위라도 한번 다치면 회복이 상당히 더디고 고생이 심했습니다. 그 예전 가연이 자신의 병세를 깨닫기 전이었던 어린 시절, 호기심이 동해 산과 들을 뛰어놀다 나뭇가지에 살짝 쓸린 상처로도 그것이 곪고 열병까지 유발하여 죽을 고비를 넘긴 이후로 바깥 출입을 금지당한 채 제 방 안에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또한 곧불과 천식, 기침도 잦았기에 성장하면서 닥친 잔병치레 역시 셀 수조차 없이 많았습니다. 잔뜩 찌푸린 미간으로 탕약을 모두 비운 가연은 귀부인이 내민 약과를 낼름받아 입에 물고는 말했습니다. 참으로 옥사에 갇혀 지내는 기분과도 같아 답답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 너에게 그것과 관련하여 해줄 말이 있구나. 방금 전 의원이 다녀가 너의 병세에 관한 조언을 해주고 갔단다. 복잡하고 정신없는 이 한양 바닥에서는 내게 어떤 악영향이 끼칠 것인지 그것을 담보할 수 없기에 집안에서만 지내야 했다만 산세가 깊은 아랫고을로 비접하여 거기서 지내게 된다며 너의 병세에도 차도가 있을지 모른다고 말이야. 귀부인은 하나뿐인 여식이 오랜 병환으로 집에만 갇혀 지내는 것이 못내 안쓰러워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인가요, 어머니? 그럼 그곳으로 비접하게 되면 더 이상 방 안에서만 갇혀 지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지요? 바깥 구경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말만 들어도 참으로 신나지 뭔가요. 당장 짐을 꾸리도록 하겠어요, 어머니. 제 어미의 말에 가연은 어린아이처럼 방방 뛰며 기뻐했습니다. 그런 자신의 딸을 바라보는 귀부인의 표정에는 일순 안쓰러움이 스쳐 지나갔으나 이내 웃음을 띤 채 기뻐하는 딸을 토닥여 주었지요. 어머니의 결정대로 가연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깊은 산골 마을로 비접을 감행하였습니다.
가연을 보필할 하인들과 가사도구들을 잔뜩 실은 일행이 마을에 도착했고, 항시한적하던 마을에 한양에서 당도한 휘황찬란한 인파의 행렬이 들어서자 호기심이 생긴 사람들이 마을 어귀까지 구경을 나왔습니다. 가마 속에서 바깥 풍경을 구경하던 가연은 입을 벌린 채 감탄을 맞이 않았지요. 이곳은 가연의 어머니가 태어나고 자란 산골마을로 예전부터 맑은 공기와 깊고 드넓은 산세 속 영험한 기운이 도사리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한양 바닥에서 담벼락 너머로 끊임없이 들려오는 말과 소, 인파가 뒤섞인 소음 소리에 익숙하던 가연은 자연을 벗삼은 새소리와 청명한 바람, 숲풀로 우거진 녹음의 향기에 완전히 취하고 말았습니다. 벌써부터 온몸이 건강해지는 기분이야. 어머님의 고향은 정말이지 참으로 근사한 곳이구나. 이곳에서 지내며 내 심약한 병세를 싹 도려내었으면. 앞으로 지내게 될 저택에 당도한 가연은 곧바로 들판을 향해 뛰쳐나왔습니다. 맨발로 풀숲을 밟아보던 가연은 발끝에서 전해져 오는 싱그러움에 깨르륵 웃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제 방이 세상의 전부인 양 같아만 지내던 가연에게 이 드넓은 자연의 공간은 말 그대로 극락과도 같았답니다. 몹시 들뜬 가연을 걱정한 하인들이 우르르 따라 나서 그녀를 자중시켰지만 발끝부터 폐부 가득히 신선한 공기와 자연으로 짜릿짜릿해진 가연은 기쁨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산골마을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가연이 점차 이곳의 생활에 익숙해져 갈 때쯤이던 어느 날, 따스한 햇살을 받으며 산책을 나간 가연의 눈에 널쩍한 바위 위에 앉아 조악하게 만든 낚시대를 들이우고 낚시를 하고 있는 한 사내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간 집안에서만 갇혀 지내던 가연은 이토록이나 가까운 거리에서 제 또래의 사내를 바라보는 것이 생전 처음이었지요. 호기심이 동한 가연은 잔뜩 두근거리는 심장을 가다듬고 사내의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졸고 있는 것인지 물가 표면에 비친 윤슬을 내려다보고 있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평온한 표정을 하고 있던 사내는 가연의 인기척에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오라, 니신가 하였더니 일전 한양서 당도하신 낭자 아니시오. 그래, 날이 좋아 산보라도 나오셨는가 보지요. 자신을 알아보며 반가워하는 사내의 목소리에 가연의 두 뺨이 금세 복숭아빛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잔뜩 긴장된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답했지요. 나 남녀가 유별하거늘 어찌 이리 가볍게 말을 건네시는지요. 붉게 상기된 얼굴로 몸을 베베꼬며 말하는 가연을 힐끗 바라본 사내가 너털웃음을 터뜨리고는 말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다고는 하나 낭자의 미색이 하도 뛰어나기에 내 도저히 가볍게 말을 건네지 아니할 수가 없질 않았겠소. 탓하려거든 그대의 아름다움을 탓하시지요. 사내는 농을 건네며 껄껄 웃었고 가연의 얼굴은 그야말로 익은 홍시가 되어 마치 붉은색 물감이 뚝뚝 떨어질 지경으로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렇게 가연은 사내의 권유로 그 옆에 다소곳이 앉아 유유자적 낚시를 즐기고 있던 사내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내는 자신의 이름이 경천이며 자신 또한 과거 공부를 위하여 평안도에서 이곳까지 당도에 지내고 있다 설명해 주었지요. 경천은 매우 호탕한 성격의 짓궂은 소리가 입버릇이었지만 예의가 바르고 세심하였기에 금세 가연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희 경우는 타고난 몸이 유약하여 병세에 차도가 있을까 싶어 이곳까지 비접을 온 것입니다. 이런, 그랬구려. 그것 참 안 되었소이다. 괜찮사옵니다. 저는 이곳이 너무 마음에 들기에 오히려 즐겁기까지 한 거려. 웃고 떠들기만 했던 내가 괜시리 미안해지는구려. 내 가연낭자보다 조금 일찍 이곳을 경험해본 바 병세를 호전시킬 비접지로는 여기만한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근사한 곳이오. 지내시는 동안 반드시 차도가 보이실 겁니다. 자신을 위로해주며 시원한 웃음을 보이는 경천에게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순백의 상태였던 이 순진무구한 가연은 좁디 좁은 제 방이
오직 자신의 우주였던 상태에서 처음으로 벗어나 경천이라는 사내에게 피어나는 깊은 호감의 바다에 그만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연은 고삐 풀린 망아지가 되어 틈만 나면 경천과 만나 여기저기를 어울려 다녔습니다. 한양에서라면 지긋지긋한 사대부의 규율과 예절 교육에 아녀자의 신분으로 성치도 않은 몸을 간수하고 몸가짐을 단정히 하라며 듣기 싫은 잔소리를 늘어놓는 식구들 뿐이었겠지만 이곳은 그야말로 가연에게 자유의 상징 같은 곳이었지요. 경천은 가연의 답답한 소가리를 훤히 들여다보듯 가슴 속에 가려운 곳만 쏙쏙 찾아내 긁어주는 쾌청한 남자였습니다. 예의를 잃지 않았고 늘 가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으며 또한 진심을 다하여 그녀의 병세와 다친 마음을 걱정해 주었지요. 가연은 경천과 대화를 나누고 있노라면 이다지도 자신과 합이 맞는 사내가 달리 존재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에 조선 천지에 그와 같은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는 것이었습니다. 가연낭자, 오늘은 산으로 올라가 가연낭자의 병세에 효험이 있는 이런저런 약초들을 찾으러 가볼까 하는데 어떠시오? 함께 하시겠소? 그럼요. 물론입니다, 선비님. 우리 어서 가보아요. 어느 날 아침 경천이 가연을 찾아와 약초 채집 동행을 제안했고 안 그래도 경천의 얼굴을 볼 구실이 없나 고민하던 가연은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산으로 향하는 길목에서부터 산새가 우거지는 곳까지 서로 잡아주고 끌어주며 즐거운 이야기꽃을 곁들인 채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경천이 점찍어둔 목적지에 다다른 두 사람은 이런저런 약초를 찾는 것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님, 여기 이것 좀 보셔요. 세상에, 흰 꽃이 너무 예쁘게도 피었어요. 그것은 구절초라 부르는 약초요. 처음 개화할 때는 어두운 분홍색이지만 점점 흰색으로 밝게 자라난다오. 마치 가연낭자처럼 화사해지는 녀석이지. 구절초도 가연낭자의 병세에 도움이 되는 효능이 많으니 넉넉히 캐도록 하십시다. 아, 아잉 선비님도 참 무슨 그러한 말씀을. 헌데 선비님께서는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옵니다. 서책만 들여다보시는 분이 아니시군요. 실하게도 이리 관심을 쏟으시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하, 그렇게 보였소. 내 언젠가는 고리타분한 서책 해석이나 글 공부에서 벗어나 좀 더 드넓은 학문을 탐구하는 세상이 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는 않소만. 우리 부모님께서는 하등 쓸모없는 일에 매달린다며 나를 타박하지 않겠소. 자신의 말에 머쓱하게 웃는 경천의 얼굴을 보며 가연은 동병상련의 감정을 느끼고는 그가 더욱 가깝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약초를 찾으며 약초에 유래된 이런저런 대화들을 주고받는 사이 시간은 어느덧 훌쩍 지나가 버렸고 두 사람이 약초에 정신을 파는 사이 하늘이 어둑어둑검게 물들더니 이내 굉음을 내며 굵직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큰일이오! 가연낭자! 어서 이리로! 준비도 없이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난 두 사람은 비를 피할 겨를도 없이 온몸이 홀딱 젖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때마침 근처의 작은 동굴을 발견한 경천이 가연을 대동해 동굴 속으로 몸을 피하게 되었지요. 아니, 낭자! 온통 젖어버리지 않았소이까? 이거 참으로 큰일이오! 잠시만 기다려주시오! 내 당장 불을 피우리다! 온몸이 젖어 비단옷이 몸에 달라붙은 가연이 추위에 오들오들 몸을 떨고 있자 경천은 깜짝 놀라 황급히 쌈지 안에서 부싯돌을 꺼냈습니다. 동굴 안에 널브러진 불쏘시개들을 긁어 모아 불을 피워낸 경천이 가연에게 말했지요. 이거 공연히 이런 깊은 산중으로 낭자를 데려오는 바람에 이런 사달이 나고 말았고요. 내 참으로 미안하기 그지없습니다. 경천의 말에 가연은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가로저었지만 그녀의 입술은 새파래지고 있었고 보기에도 안쓰러울 정도로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의복을 이대로 방치하면 필시 고풀이 걸릴 것이고 열병으로 번지게 되면 병세가 있는 낭자에게는 몹시도 위험합니다. 이러한 말을 꺼내기가 대단히 저하나
젖은 의복을 탈의하고 몸을 말려야만 하오. 이는 낭자의 안위에 치명적이기에 내 감히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경천이 바닥을 향해 고개를 떨군 채 조심스럽게 말했고 그 말에 얼굴을 붉힌 가연은 잠시 고민하였지만 이내 경천의 말을 따르기로 결정했지요. 선비님께서 그리 말씀하신다면 따르겠사옵니다. 그럼 나는 돌아 앉아 있을 것이니. 경천은 차마 고개도 들어올리지 못하고 몸을 뒤로 돌린 채 가연을 등지고 앉았습니다. 가연은 경천의 넓은 등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이내 천천히 탈의를 시작했습니다. 뒤돌아 있는 경천의 귓가로 가연의 옷가지들이 사락사락 스치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것은 동굴 속 가득 차 있던 세찬 소나기 소리조차도 뚫고 선명하게 들어올 정도로 매우 강렬한 소리였습니다. 저기 선비님. 저는 이제 되었으니 선비님께서도, 그러다 선비님도 곧불에 걸리시면 큰일입니다. 알겠소이다. 가연의 말을 들은 경천도 등을 돌린 채 허둥지둥 탈의를 하였고 두 사람은 모닥불을 가운데에 두고 서로 등진 상태로 얼굴을 붉힌 채 헛기침으로 서로의 무안함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바깥은 요란한 소나기로 혼탁하기만 한데 동굴 속은 타닥타닥 모닥불이 타들어가는 소리와 함께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고요하고 조용하니 너무도 이상한 일이었지요. 드넓은 조선에 단 두 사람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경천의 귀에 가연이 닥쳐온 추위에 힘겨워하며 이를 부딪히는 기색이 들렸습니다. 낭자, 괜찮으십니까? 이거 참으로 큰일인데 아직 소나기가 한참이라 이대로는 하산할 수도 없는 일인데. 이쯤은 괜찮습니다. 그보다도 선비님, 정령 사람이 체온을 잃게 되면 깊은 병세에 빠져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인지요. 등 뒤로 들려오는 가연의 물음에 사색이 된 경천이 허둥지둥 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낭자의 병기로는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이거 참으로 내 생각이 너무도 짧았습니다. 어찌하여 천기가 좋지 않아 비가 내릴 수도 있음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하였는지. 자책하실 필요 없사옵니다. 천기는 그야말로 천기, 하늘의 뜻이거늘 어찌 사람이 대비할 수가 있겠나이까. 정이 그리 마음을 쓰셔야만 하겠다면. 그 말을 끝으로 잠시 가연의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싶더니 이내 경천의 등으로 따스하면서도 서늘한 체온과 머리카락이 닿는 느낌이 들었지요. 낭자! 아니 이것이 무슨... 선비님께서 진이신 체온을 제게 나누어 주시면 되질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서로가 체온을 잃을 일이 없으니 안심이고 말입니다. 아니, 되겠습니까? 가냘프게 떨리고 있었지만 가연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촉촉한 습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낭자. 등으로 전해져 오는 부드러운 감촉에 경천의 심장이 폭발할 듯 쿵쾅거렸지요. 그것은 가연 역시도 매한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고동 소리가 동굴 안을 가득 채워 무너져 내릴 듯 요동을 쳤습니다. 공간을 채운 훈훈한 열기는 비단 모닥불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이내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격렬하게 타오르는 춘심에 몸을 내던졌습니다. 동굴 밖에서 세찬 소나기와 검게 물든 하늘이 선사하는 뇌성병력조차 동굴 안에서 벌어지는 운우지정에는 비할 바가 아니었답니다. 가연은 그간 경천에게 품어오던 마음을 여실히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경천 역시 가연과 함께하며 애써 막아오던 연정의 둑이 흘러넘치는 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나누며 체온을 유지할 수가 있었지요. 선비님, 처음 선비님을 배웠을 때부터 소녀는 어쩐지 훗날 일이 될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었사옵니다. 참으로 선비님을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옵니다. 내가 할 말을 낭자가 먼저 하시는구려. 나 역시 이 고을로 내려와 지내게 된 것을 천지신명께 감사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오. 낭자 덕분에 내 인생이 더욱 값진 것이 되었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입술을 나누었고 이 특별한 경험을 양분 삼아 두 사람의 연심은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연에게는 엄청난 사건이었으며 지대하게 큰 영향을 미쳐 마음속에 경천에 대한 사랑의 감정이 뿌리 박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지요. 한참 뒤 소나기가 멎어 하늘은 금세 맑게 개었고 경천은 서둘러 가연을 보필하여 산을 내려와 그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비를 맞게 되었으니 촉히 몸을 보필하고 곧불이 걸리지 않도록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셔야 합니다. 내 아직까지도 낭자에 대한 걱정이 멎지를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셔요, 선비님. 오늘 선비님께서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으니 한낱 곧불 따위가 제게 찾아올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저는 아직도 선비님의 온기가 제게 남아있는 기분인걸요. 이런 충만한 기분은 난생 처음이라 오히려 온몸이 뜰듯이 끌어넘치는 느낌이옵니다. 가연은 양보를 홍조로 가득 물들이면서도 화사하게 웃으며 대답했고 그 얼굴을 본 경천도 몹시 애틋하여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한 채 설레는 마음을 간직하고 집으로 돌아간 가연은 그날 밤 자신의 말대로 온몸이 펄펄 끓는 열병을 경험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인가? 아이가 이 지경이 될 동안 보필하는 하인들은 대체 무얼 했다는 것이야? 그날 이후로 가연에게 약한 곧불 기운이 찾아오더니 이내 온몸이 불덩이가 되어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자리에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소나기를 맞고 체온이 떨어져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떤 것이 원인이 되어 지독한 열병이 가연을 덮친 것이지요. 연통을 받고 황급히 내려온 가연의 어미는 자리에 누운 딸의 병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나날이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기에 내 참으로 기뻐했거늘. 어찌 이러한 일이? 이대로는 도저히 아니 되겠다. 내 당장 한양으로 연희를 데려가 그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구나. 혼수 상태로 끙끙거리는 딸을 내려다보던 어미는 결국 그녀를 한양의 유명의원에게 데려가 치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이곳에서 가연의 병세가 나날이 호전되며 무엇보다도 얼굴에 확연한 생기를 머금은 채 밝아졌다는 소식을 들어왔기에 비접을 결정한 것에 크게 안심하고 있던 어미였습니다. 허나 이렇듯 하루아침에 원인 모를 열병을 얻어 사경을 헤매는 딸을 보고 있으니 더는 이곳에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것이지요. 그리하여 일각의 지체도 없이 가연은 한양으로 이송되게 되었습니다. 경천에게 자세한 소식 한 통 전달할 새도 없이 이루어진 일이었지요. 경천과 정연을 약속하고 만남을 지속해오던 것은 가연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사실이었기에 어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연이 호련히 한양으로 떠나버린 후 텅텅 비어버린 가연의 별장대문 앞에 선 경천은 크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제서야 경천은 자신이 사모에 맞지 않는 가연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도 적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한양 바닥 그 어디에 가연의 본가가 위치해 있는지, 정확히 그녀의 병세는 어떠한지, 한양 어디에 의원을 찾아간 것인지, 애타는 마음을 잠재울 만한 그 어떤 단서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내 그간 나의 마음만 앞세우느라 가연 낭자에 대한 깊이가 부족한 것을 못내 덮어두고만 있었구나.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도다. 그녀의 병세가 위중해진 이유도 따지고 보면 나의 탓 아니던가. 나 같은 사내가 어찌 그녀의 정인이 될 자격이 있겠는가. 경천은 하늘을 바라보며 원망 가득한 얼굴로 통탄했습니다. 한편 한양에 도착한 가연에게는 또다시 옥사에 갇힌 것 같은
십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자택에는 유명한 의원이 2명이나 상주하여 그녀의 병세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의원들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위험한 열병의 고비는 넘기고 펄펄 끓던 열은 잡았지만 산골 마을에 두고 온 경천에 대한 그리움으로 새롭게 생긴 상사병은 기존의 병세와는 확연히 다른 무서운 속도로 가연을 집어삼킨 터였습니다. 자세한 영문을 알리 없었던 의원들도 도무지 손을 쓸 방도가 없었지요. 치료를 받으면서도 경천에 대한 생각으로 가연의 머릿속은 온통 혼탁해져 있었습니다. 눈만 감으면 경천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의 목소리와 그의 손길이 너무도 사무치는 것이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가연의 입술은 메말라가고 덩달아 떨어진 식욕으로 눈에 띄게 야위어만 같지요. 온종일 멍한 표정으로 창밖의 하늘만 응시하고 있는 딸의 상태에 집안의 걱정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비접을 보냈던 당시 그리도 활발하고 쾌활하게 웃던 그녀였거늘 지금은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기 힘들 정도로 물이 부족하여 고사한 화초처럼 시들어 버렸으니까요. 선비님은 지금 무얼 하고 계실까? 내 생각을 하고 있을까? 선비님께 한양바닥 어디에 내가 기거하고 있는지 전하지도 못하였는데 다시 한번 선비님의 목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더는 원이 없겠구나. 자신을 과잉보호하는 어머니에게 경천의 존재를 알리기라도 했다간 경을 치기 십상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어 끙끙 소가리만 하고 있던 가연의 병세는 도무지 호전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이대로 좌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도무지 가연낭자의 안위가 걱정되어 이대로 있을 수가 없구나. 눈에 들어오지도 않던 서책을 집어던지며 경천이 소리쳤습니다. 가연이 한양으로 향한 지 벌써 달포가 지난 시기였지요. 그녀에 대한 그리움으로 뒤죽박죽이기만 한데 지금 이 순간에 과거 공부 따위가 손에 잡힐 리가 없었습니다. 경천은 결심했다는 듯 그리고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듯 결의에 찬 눈으로 자리를 박차고 그년이 일어섰습니다. 당장 한양으로 향해야겠도다. 내 그곳에서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가연 낭자에 대한 소식을 내 눈과 귀로 직접 듣지 않고서는 심히 마음이 쓰여 아니 되겠구나. 그는 짐을 꾸려 빠르게 개나리 보찜을 싸맨 뒤 집에 남아있는 집신을 몽땅 끌어모아 보찜 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는 노자를 품에 갈무리한 경천은 그 길로 집을 나서 한양행으로 발걸음을 옮겼지요. 내 진작에 일이 나섰어야만 했다. 더 이상 가연 낭자와 관련된 사안에 아둔하게 구는 일은 더는 없을 것이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경천의 발걸음에는 다부진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한편 가연이 연금되어 지내고 있는 그녀의 본가, 달포씩이나 경천과 떨어져 지내고 있던 가연의 병세는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녀의 상사병은 깊을 대로 깊어져 이젠 단 하루도 경천 없이는 견딜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횡하게 수척해진 그녀의 안색에 가연의 어미는 근심을 내려놓을 수 없었고 결국 가연을 끝없이 추궁하고 채근하여 그녀의 마음에 생긴 병이 어디에 기인했는지를 알아내려 하였지요. 도저히 경천의 소식이 궁금하여 더는 견딜 수 없었던 가연은 결국 비접을 내려가 있는 동안 경천과 가졌던 모든 일들을 남김없이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지금 자신의 병세는 바로 경천이라는 선비를 향한 그리움에서 비롯한 상사병임도 실토하게 되었답니다. 남녀가 유별하거늘 비접지에서 정혼조차 하지 않은 외간 사내와 정을 통하다니. 내 정말 너의 행보에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천인공로할 일이나. 지금은 너의 병세를 호전시키는 것만이 나의 숙명이니 꾸지람은 내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마. 가연의 어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못마땅하다는 투로 가연을 나무랐습니다. 허나 자신의 여식을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기에 그녀는 하인들을 호출한 뒤 경천의 소식을 수소문하라 이르고 하루속히 그의 행방을 알아내라 명하였지요. 하명받은 하인들이 서둘러 비접지로 내려가 경천의 소재 파악에 나섰지만
그는 이미 가연을 찾기 위해 한양으로 출발한 지 오래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그의 거처로 찾아가 보았으나 이미 떠난 지 오래인 흔적만 남아 있었지요. 하인들은 난처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 없이 빈손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경천은 이미 한양에 입성해 있던 상태였습니다. 가연과 그의 어미가 자신을 찾고 있을 것이란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한양의 저작거리 여기저기를 들쑤시고 있던 중이었어요. 혹여나 가연이라는 이름의 낭자를 아시는 분 없소이까? 내 한시가 급하여 이리 부탁하는 것이니 내 이야기를 좀 들어주시오. 아, 이런 경우 없는 양반을 보았나? 아니, 이보시오. 이 드넓은 한양 바닥에서 달랑 이름 하나 가지고 대관절 어찌 사람을 찾는단 말씀이슈? 웬 논팽이랑 눈 맞아서 야반도주한 우리 밀어먹을 여편네 행적을 찾는 게 더 빠르겠수다. 성과라고는 찾을 수 없었지만 경천은 필사적이었습니다. 그는 한양에 당도한 후 여독을 풀 여유도 두지 않은 채 가연을 찾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무작정 저작거리와 번화가를 돌아다니며 가연이나 그녀의 집에 대한 단서를 얻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만 그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연 낭자의 꽁문이나 쫓아다닐 시간에 조금이라도 낭자의 주변에 대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을 그랬구나. 한양 바닥에서 김서방 찾기나 다름이 없음이니 이거야 원. 준비해온 노자는 진작에 다 떨어졌고 기거하고 있던 주막에서도 숙박대를 내지 못해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을 통사정으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실정이었지만 그는 가연을 찾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지요. 자신이 고향 평안도에 연통을 넣어 한양의 체류비를 손벌릴 형편도 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 시험 준비 뒷바라지만도 빠듯한 무늬뿐인 양반 가문이었으니까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자지 못해 근사한 사내였던 경천의 몰골은 마치 거짓골의 불황자 마냥 초췌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양바닥 한쪽에서 경천이 가연을 찾아 헤매이고 있을 때 하인들에게서 경천의 행방을 찾을 수 없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가연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열병으로 알아누워 의식을 잃었던 사이 경천에게 이런 방구 말도 전하지 못한 채 비접지를 벗어난 것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지요. 지금쯤 선비님은 나를 찾고 계실까? 아니면 소식 한 통 없이 자신을 떠나버린 것을 원망하시어 나 같은 것은 깨끗하게 잊고 과거 길에 오르셨을까? 아, 나의 선비님. 선비님이 그리워 잠을 이룰 수 없는 이 소녀의 마음을 어찌 전할 수가 있을까요? 의원들의 성심성의를 다한 간호로 체력은 많이 회복한 상태였지만 그리운 이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병이 깊었던 가연은 이대로 도저히 집안에 갇혀 지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며 경천에 대한 소식 한 줄 들을 길도 없이 시간만 축내고 있다면 자신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이 한 목숨 어찌 되는 일이 있다 하여도 길이 한양에서 선비님의 행방조차 모른 채 두 눈만 껌벅이고 있을 수만은 없구나. 굳은 결심을 세운 가연은 어미 모르게 몰래 모아둔 폐물상자를 열어 값이 나갈 만한 것들을 모조리 챙겨 보따리를 꾸렸습니다. 극성맞고 과보 일색인 자신의 어미에게 반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해 요긴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틈틈이 모아둔 것들이었지요. 그날 밤 삼경이 다가올 무렵 가연은 지키고 섰던 하인들이 조는 틈을 타 살금살금 자신의 방을 빠져나와 월담을 감행했습니다. 어디서 그런 기운이 솟았는지 야윈 몸이 더없이 가볍기만 하였지요. 선비님을 찾아 나설 생각을 하니 온몸에서 기운이 샘솟는구나. 어머님, 부디 제 걱정일랑 말아주셔요. 저는 이 집안에 갇혀있는 것이 오히려 죽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저는 반드시 선비님을 찾아 제 운명을 바꾸어 보겠어요. 가연은 보따리를 소중히 품에 안은 채 그렇게 삼경의 어둠 속으로 달아나 버렸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경천은 자신이 한양에서 생활한 지 벌써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세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지내던 주막에서는 진작에 쫓겨났고 잦은 노숙과 길거리 생활, 그걸로 겨우 연명한 덕분으로 허름한 행색이 말이 아니었지요. 그럼에도 그는 아직도 가연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얻는 일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녔습니다. 자신이 이토록이나 고생하는 이유는 바로 가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자신의 경솔함에서 비롯된 것이니 고생길이 열려도 싸다 여기고 있었지요. 그는 넓디 넓은 한양의 저작거리를 구획별로 나누어 뒤지고 있던 터였습니다. 막무가내로 찾는 것보다 그것이 효율적이라 여겼기 때문이었어요. 오늘은 남문 바깥 구역을 탐문해 보도록 해야 하겠구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더니 기운이 없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노릇이로군. 그는 줄임배를 움켜쥐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러다 문득 스쳐 지나가는 주막 안에서 탁배기를 나누는 몇 명의 사내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흘려듣게 되었지요. 자네 그 이야기 들어보았는가? 저 아래쪽 저작거리 뒤편에 그 외 노비들을 거래하고 관청에 입안받는 업무를 대신해주는 사관이 하나 있질 않은가? 아, 그렇지. 이따마다 노비 거래 공증을 받아다 주는 곳 아니던가. 그래, 거기 말이여. 거기에 얼마 전부터 웬 젊은 양반댁 처자가 한 명 기웃대기 시작했는데, 아니 글쎄 이 처자가 하루가 멀다 하고 거기 나타나서는 웬 남정네 하나를 찾아달라고 아주 관내를 휘젓고 난리가 아니었다는구먼. 연고도 없는 자가 한양바닥에서 오래 떠돌아다니면 필시 그 사관을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 말이야. 오이, 눈이라도 맞은 사내인가? 양반대 교식이 어쩌자고 그런 험한 곳까지 가서 남정네의 안부를 묻는 것이요. 거기는 신분이 탄탄한 사람들도 잘못 엮이면 졸지에 노비나긴이 찍혀 쥐도 새도 모르는 곳으로 팔려가는 것이 일상인 곳인디 말이요. 아, 그러게나 말일세. 광증이 걸린 여인네 마냥 난동을 피우는 바람에 동원해서 나졸들이 나섰다는데 호련히 자취를 감췄다고 하지를 않는가. 목격한 자들에 의하면 분명 오랜 노숙 생활로 꾀죄죄한 처자였지만은 그 행색은 필시 양반집 여식 행색이라 그것이 참 신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는구먼. 게다가 그 여식이 그 사내를 찾아주는 대가로 주겠다면서 품에서 내민 폐물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값이 나가는 것이었다질 않은가. 그 소문을 들은 근방 왈패들이 그 여인을 찾아 싸그리 털어먹겠다며 아주 난리도 아니라네. 허참, 별일이 다 있구만. 그런 곳에서 폐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동네방네 떠벌리고 다니다니 말이여. 이 험한 한양바닥에서 그리 똥오줌도 가리지 못하다니 아무리 곱게 자란 양반네 여식이라고 한들 세상 물정에 까막눈이어도 그리 어두우면 험한 꼴 당하기 십상이지. 사내들의 담소를 어깨 너머 유심히 엿듣고 있었던 경천은 이상하게도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오감이 이것에 대해 집중하라 말하는 듯한 기분이었지요. 그간의 고생길이 끝날 것만 같은 알 수 없는 희망마저 고개를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아니 되겠다. 내 이 두 눈과 두 귀로 확인하기 전에는 포기할 수가 없구나. 그 사관으로 찾아가 보아야겠도다. 물어물어 노비공증 사관의 구역으로 당도한 경천은 눈앞에 들어오는 살풍경한 모습에 숨을 들이켰습니다.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광인들과 불황자들, 장리를 갚지 못해 스스로 노비가 되어 팔려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까지 자신이 그토록 떠돌아다닌 한양바닥과 같은 땅인지 근간이 가지 않을 정도로 이곳은 그야말로 생지옥과도 같은 모습이었으니까요. 희망을 잃어버린 자들이 모여있는 지상 최대의 나락이라는 생각이 한 번에 들 만큼 그곳의 분위기는 어둡고 암울했습니다. 어디서부터 가연낭자의 정보를 취합해야 할지 그것만으로도 막막하건만 초입부터 쉽게 해결될 것 같아 보이지는 않는구나. 만약 주막의 사내들이 말하던 소문이 사실이라면 가연낭자는 혈혈단신 성치도 않은 아녀자의 몸으로 오로지 나를 찾기 위해 이런 곳을 드나들었다는 말이질 않은가. 가연낭자가 큰 위험에 처하기 전에 매 반드시
그녀를 만나야만 하겠도다. 경천은 자신의 허리춤끈을 졸라매고 심호흡을 하며 안쪽을 향해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길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거린 행색의 선비 하나가 앞으로 나서던 경천의 발을 슬쩍 걸어버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우앗!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경천이 와당탕 앞으로 굴러버렸고 이윽고 몸을 일으킨 그가 잔뜩 화가 난 목소리로 소리쳤지요. 아니 여보시오! 이것이 대체 무슨 해괴한 짓이오? 아, 사람이셨소. 허허 이거야 원. 내 미안합니다. 뜻하지 않게도 소경신세가 되어 앞이 보이질 않아 그러하니 이해 좀 해주시오. 소경이라는 말에 경천이 조금 머쓱해져 몸을 일으키며 살펴보자 실실거리는 얼굴로 이죽거리는 소경거리는 행색이 어째 자신과 엇비슷한 낭인 선비의 몰골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 조심 좀 하시지요. 그럼 나는 갈 길이 바빠 이만. 그러자 소경 선비가 경천의 소매자락을 덥석 잡아 그를 멈춰 세우고는 말했습니다. 며칠째 음식 한 끼 입에 넣지도 못하였는데 혹 요깃거리 없으십니까? 미안하지만 내 코도 석자요. 나 역시 음식 구경 못 해본 지가 아주 오래입니다. 보이지가 않아 모르나 본데 내 행색이 지금 그쪽과 별반 다르지가 못하오. 아니, 제 행색이 어떻다고 그러십니까? 보면 모르겠. 아, 볼 수가 없군. 이거 이해하나오. 아무튼 당신 거린을 가까스로 벗어난 몰골이오.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모르시겠소? 경천의 말에 소경 선비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떡 벌리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시가 바쁜 와중에 웬 괴이한 선비가 달라붙자 초조해진 경천은 소매자락을 붙들고 있는 소경 선비의 팔을 슬그머니 뿌리치며 말했지요. 이보시오, 내 지금 여기서 일이 한가하게 있을 짬이 없소이다. 내 바쁜 일이 있으니 그럼 볼일 보시구랴. 나는 이만 용무가 있어 먼저 가겠소. 그리고는 한 발짝 앞으로 발을 때려는데 이게 웬걸. 경천의 소매자락을 붙들고 있는 소경 선비의 팔힘이 어찌나 센지 앞서 나가려던 경천이 휘청 몸이 기울 지경이었습니다. 아니 왜 이러시오? 이것 좀 놓고 좀. 경천이 버럭 고성을 내지르며 언짢아 하자 소경 선비가 다가와 경천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미안하지만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으시겠소? 지금까지 무엇을 들은 게요? 내가 지금 한가하게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소. 한시가 급한 와중에 당신까지 도울 여력은 더더욱 없는 사람이고 말이오. 대체 무슨 일이기에 이 노비거래촌에서 바쁘다는 게요? 설마 지엄한 국법을 어기고 몰래 산노비나 도망친 간호를 잡아다 거래하는 노비 상인이시오? 이 사람. 거 보이지 않는다고 생사람 잡지 마시오. 나는 오히려 그 지엄한 국법을 어기고 산업이나 간호를 암암리에 내다 파는 족속에게 혹여나 잡혀있을지도 모르는 내 정인을 찾고 있는 사람이오.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 억울해하는 경천의 목소리에 소경 선비가 씩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그러하시단 말이시오? 이곳에서 찾는 정인이 있으시다? 그러하면 더더욱 잘 되었소. 나를 도우면 당신의 정인을 찾는 일에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이오. 소경 선비가 희죽거리며 경천에게 귓속말로 몇 마디를 속닥거렸고 그의 말을 들은 경천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한 말이 참으로 사실이시오. 그것이 정말이라면 내 당신을 따르겠소이다. 부디 내 정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나도 조력하겠소. 한편 가연이 야밤에 월담하여 도망친 이후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병약하고 연약한 아씨의 야반두주 하나 지키지 못하여 세도가 양반댁 무남동녀의 생사조차 모르게 되었으니 여식의 안위와 체면을 동시에 구긴 안방마님의 심기가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지요. 가연의 어미는 당장 하인들을 불러 문초를 놓을 기세로 집안을 뒤집었습니다. 연희가 집에서 사라진 지 몇 날 며칠째인데 아직도 소식조차 들을 수 없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로다. 건장한 사내도 아니고 병세가 완연한 아녀자 홀로 그것도 눈에 띄는 비단 옷을 두른 양반댁 아녀자 이거늘 아직도 찾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이냐.
내 딸이 지금 이 한양의 저작거리 어딘가에서 그 어떤 험한 꼴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당장 무슨 소식이라도 가져오지 않으면 내 그날 번을 서고 지켜보고 있던 놈들부터 시작하여 내 놈들 모두 가만두지 않을 테니 목숨들이 아깝거든 당장에 나가 무엇이라도 알아내거라. 서슬퍼런 얼굴로 일가라는 가연의 어미가 보이는 박력은 하인들로 하여금 공포에 질리게 만들기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하인들이 저작거리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지며 가연의 행방을 찾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지요. 하인들은 이번 아씨 수색 임무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자신들의 목이 온전치 못하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서로 패를 나눠 저작거리 곳곳에서 가연의 행방에 대한 실마리를 캐고 다녔어요. 그리고 그 패 중에는 무명이라는 이름의 하인도 있었지요. 가연이 월담을 하던 그날 밤, 가연의 방 앞에서 번을 써다 그만 졸음을 참지 못해 깜빡 잠이 들었던 하인이 바로 무명이었습니다. 무명은 그야말로 똥줄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연의 행방에 대한 단서 하나 잡지 못한다면 가연의 행방불명에 가장 많은 책임을 지게 될 하인은 다름 아닌 자신이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허참 제 얘기. 이거 번 한번 잘못 써는 바람에 아주 명줄이 간당간당하게 생겼구만? 도대체 아씨는 그 몸으로 여집가정 어디로 달아나 버리신 거요? 무명은 씹듯이 욕지기를 뱉으며 눈을 부라렸습니다. 필사적으로 저작거리를 기웃거리며 가연의 흔적을 쫓고 있었지요. 그러던 중 드디어 무명 역시도 저작거리 가득 나도는 사관에 등장한 정체불명 양반 여인에 대한 풍문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라, 이거이 분명 인상착의로다가 볼 때 가연아 씨임이 틀림없구먼. 이 소식을 다른 하인들에게 알렸다가 일이 틀어지거나 공을 빼앗기면 내 목숨은 보전될 리가 없구먼. 다른 하인들 귓구녕에 들어가기 전에 후딱 확인부터 해야 쓰겄어. 이를 확신한 무명은 단걸음에 사관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사관 골목으로 도착한 무명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곳저곳을 뒤져대기 시작했고, 그렇게 잠복하여 며칠 동안 사관 골목을 헤맨 결과 드디어 한 으슥한 뒷골목 창고간에서 익숙한 목소리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당장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썩 물러들 가라잡느냐? 내가 누군지 안다면 감히 이런 짓은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음성을 확인하는 순간 무명의 눈에 생기가 감돌며 번뜩 빛이 있는 듯 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분명 가연아 씨의 목소리가 틀림없구먼. 확신에 찬 무명이 목소리가 들려오던 창고간 벽 뒤에 숨어 머리만 빼꼼 내민 채 안쪽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대여섯의 왈패들이 피로가 켜켜이 쌓인 채 몰골이말이 아니었던 가연을 애워싸고 있었지요. 경천의 소식을 찾아 사관골목을 얼마나 헤매고 있었는지 가연은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꼬락서니로 오들오들 떨고 있었지만 그 안광만큼은 죽지 않고 서늘하게 살아있었습니다. 이보시오, 귀하신 여십분. 저기 바깥 시상에서 침깨나 뱉으면서 권세를 좀 누리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관골목 안에서는 그런 것이 무용지물입니다요. 여기는 족보는커녕 당장 내일까지 목이 붙어있을지 어떨지도 모르는 것들 천지라 아주 그냥 막사라제 끼는 놈들 소굴이구먼요. 그런 놈들이 득시글거리는 곳에서 그래 동네방네 깜나가는 폐물을 들고 다닌다고 떠벌리고 다니시니 우리 같은 놈들을 안 만나고 백이겠소? 네 이놈, 무엄하구나. 내가 찾는 사람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자에게 보답으로 주겠다 하였지. 언제 폐물을 들고 다닌다 떠벌렸단 말이더냐. 어서 물러나지 못하겠느냐. 순진한 것이요? 멍청한 것이요? 아직도 상황 돌아가는 낌새 파악이 아니 되는 모양이신갑지요? 나는 지금 예서 이리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몸이다. 왈패들을 향한 가연의 외침에 절박함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경천에게 도움을 요청한 소경선비는 본디 사헌부의 관리였으나 임금의 눈에 들어 이후에 임금 직속의 어명을 받들어 변복을 한 채 암행을 다니던 비밀 감찰관이었습니다. 국법으로 그 많은 산업이 암매매,
또는 도망친 간호들을 적발하여 해당 가문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웃돈을 얹어 머나먼 다른 곳으로 팔아치우고 공증문서를 날조해주는 이 사관 뒷골목에 대한 풍문이 조정에까지 닿아 있었기에 이에 따른 조사차, 변복을 하고 정탐을 하고 있었지요. 이들은 국법을 어기는 천비, 노비매매 말고도 신분이 중인, 심지어는 양인인 자들도 그 연고가 취약하다 하면 남몰래 인신을 겁박하고 연금하여 노비 낙인을 찍은 후 머나먼 섬이나 염전 등에 팔아치워버리는 악독한 수법까지도 자행하던 악랄한 자들이었습니다. 사관골목에 스며들어 이러한 패거리에 대해 자맹을 펼치던 소경선비는 자맹 도중 그만 이 사관 패거리에게 발각되었고 도망치던 패거리 중 하나가 집어던진 야경분의 눈을 당하고만 것이었지요. 야경분은 명에서 건너왔다 전해지는 독분말로 안구에 접촉되면 며칠간 시력을 상실하는 독성을 지닌 가루였습니다. 그리하여 졸지에 소경신세가 되어 낭인처럼 길바닥에 쓰러져 있던 차에 우연히 경천을 만나게 되었지요.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아 당장 나졸들을 동원하러 움직일 수도 없었고 낭인들이 판을 치는 이 사관골목에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던 차에 우연히 만난 그것도 사람을 찾기 위해 절실한 외지인이었던 경천과의 만남은 한 줄기 기회와도 같았답니다. 소경선비는 모든 사실을 귀띔해주며 경천에게 자신의 눈이 되어달라 부탁하였습니다. 이에 경천은 매우 놀랐으나 어쩌면 가연을 찾는데 도움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일을 수락하게 되었고 그리하여 두 사람은 함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헌데 과연 아무것도 모르고 방 안에서만 지내던 순진한 양반댁 여식이 이런 험하고 무서운 소문이 흉흉한 곳을 제 발로 찾아들 확률이 있다 보십니까? 저작거리에서 들은 소문에 대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반신반의하고는 있지만은 아멘관 나리 의사는 어떠하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도 그리 생각은 하고 있소마는 이 사관골목이 또한 워낙 다양하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이 모여들기로 이름 높은 곳이라 한양바닥에서 행방이 묘연해진 사람이나 사연이 있어 멀리 떨어졌다 소식이 끊긴 사람을 찾기 위하여 이 사관골목을 기웃거려 보는 사람들이 아름아름으로 상당히 많다 들었소이다. 만약 선비님의 정인께서 그런 풍문을 접했다 하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외다. 나는 반드시 가연낭자를 찾아야만 합니다. 내 그녀가 가장 힘든 순간에 아무것도 알지 못하여 곁을 지켜주지 못한 데다가 만약 이 흉한 사관거리를 떠도는 소문의 주인공이 진정 가연낭자임에도 내가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면 이번에야말로 나는 견딜 수가 없을 것이오. 자, 그러니 내 눈이 되어달라는 것 아니겠소이까? 보시오, 어떠소? 필시 이 근방 어딘가로 허름한 행색의 사람들이 들어는 갔으나 나온 흔적은 없는 출입구가 보일게요. 바로 그곳이 내가 찾는 지점이오. 거기가 놈들의 본거지임이 틀림없소이다. 더듬거리며 손을 놀리는 소경선비의 말에 경천이 유심히 골목 안쪽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어느 왈패무리가 커다란 자루 하나를 등에 짊어지고서는 낡은 헛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지요. 그들이 어깨에 맨 자루에서는 묘한 소리가 흘러나오는 듯 싶었는데 마치 입이 막힌 여인의 흐느낌과도 같았습니다. 저기! 저쪽에서 웬 왈패무리들이 커다란 자루를 둘러매고 헛간으로 들어갔는데 그 자루가 상당히 수상한 것이 마치 사람을 감춘 모양새였소. 이런, 서두릅시다. 아무래도 나에게 독을 쓴 자들이 틀림없는 듯 싶군. 여인들을 불취하여 노비로 암암리에 팔고 있는 것이 틀림없소. 어서 나를 그들이 향한 곳으로 안내해 주시오. 아니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눈도 성취하는 와중에 저 건장한 왈패들을 어찌 상대하시려고요? 설마니 저에게 기대를 걸고 계신 것은 아니시겠지요? 저는 격기라고는 일절 익혀본 역사가 없는 그야말로 선비 나부랭입니다. 그렇게나 건장한 자들이오? 덩치들이 못해도 팔척들은 되어 보입니다만. 이거 무엄하오? 이 나라 지엄하신 지존의 직속사나 아멘감 찰관을 지금 뭘로 보고? 그러니 선비님이 내 눈이 되어달라 하질 않소. 저 치들이 내게 달려들 때
그들의 위치만 잘 말씀해 주시오. 나머지는 내 알아서 하리다. 무명은 갑자기 시작된 왈패들과 거짓골을 하고 있는 두 선비와의 충돌을 놀란 눈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이 가연의 폐물을 모조리 빼앗고서 그녀를 포박해 자루에 담아 어딘가로 데려가는 사이 그들을 쫓으며 기회만을 엿보고 있던 중 일어난 난리통의 어안이 벙벙했지요. 한 선비는 앞을 보지 못하는 듯 눈을 감고 있었으나 신기하게도 몸놀림이 마치 제비와도 같아서는 몹시도 재빠른 몸동작으로 왈패들을 제압하고 있었고 또 다른 한 선비는 그야말로 이런 난장판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 마냥 유약해 보였으나 이를 악물고 소경 선비의 눈이 되어 왈패들의 위치와 거리를 끊임없이 소경 선비에게 소리쳐 알려주고 있었지요. 저치들이 대관절 못하는 광대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야말로 천금 같은 기회구만? 이 혼란을 틈타서리 나 혼자 단독으로다가 아씨를 구해가지고 가면 내 죄도 싹 용서될 것이여. 그는 왈패들과 선비들이 한데 뒤엉켜 혼전을 벌이는 사이 한쪽 구석에 방치되어 있던 자루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자루 안에서는 포박당한 가연이 시종일관 꿈틀거리며 탈출하기 위해 용을 쓰고 있었지요. 무명은 얼른 자루를 들어올려 제 어깨에 들쳐매고는 무리들이 한데 정신이 팔려있는 사이 쏜살같이 창고간을 벗어나 달아났습니다. 달려드는 왈패들을 허둥지둥 피하며 소경선비, 아니 아멘감 찰관에게 왈패들의 정보를 전달하느라 여념이 없던 경천의 눈에 자루를 메고 달아나는 하임 무명의 뒷모습이 들어왔지요. 그 모습은 경천으로 하여금 왈패의 잔당으로 오인하기 딱 좋은 광경이었습니다. 아니, 저기! 이보시오! 거기 서시오! 한참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자루를 업고 내달리던 무명은 숨을 잇는 대로 헐떡거리며 멈춰섰습니다. 무명이 뛰어오는 동안 자루 속 가연이 몸부림을 치며 무언가를 이야기하려 하는 것을 눈치챘지만 도망치는 동안 그것을 신경 쓸 여유가 없었기에 애써 무시하고 있었지요. 이윽고 인적이 닿지 않는 듯한 외딴 창고간으로 몸을 숨긴 무명이 주변을 둘러보고는 안심한 뒤 자루의 입구를 열고 가연을 꺼내 그녀의 포박과 재갈을 풀어주었습니다. 아씨, 접니다요. 무명입니다요. 이제 안심하셔도 되는구먼요. 무명의 반가움 가득한 외침에도 어쩐 일인지 가연은 몸을 축 늘어뜨린 채 눈을 감고서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씨, 정신 좀 차려보십시오, 아씨. 무명이 놀라 안절부절하며 가연의 코에 자신의 귀를 가져다 대었지요. 아뿔싸, 가연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뭔 일이요? 아씨, 일어나 보십시오 좀. 사색이 된 무명이 제 주인 집 아씨의 몸에 감히 손을 대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죄인지도 망각한 채 가연의 몸을 잡고 흔들었으나 가연은 깨어날 줄을 몰랐지요. 뭐시여 시방. 설마 아까 전 자루 속에서 숨쉬기가 힘들어가지고? 무명은 그야말로 머리털이 쭈뼛 서는 기분이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되어버릴 줄은 몰랐던 것이었지요. 그저 아씨를 구하고 무사귀환시키는 공을 독차지하여 제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을 생각뿐이었지. 막상 그 아씨가 답답한 자루 속에 갇혀 호흡곤란의 상황이 왔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명은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고 이윽고는 커다란 충격과 함께 자신에게 닥칠 후환이 두려워 실성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나는 목이 달아나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구먼. 창것의 종놈이 주인댁 아씨를 이리 만들었으니 오체분실을 당해도 100번을 당할 것이여. 무명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는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흔들리던 동공으로 고민하던 무명은 결국 창고간 한쪽에 널브러져 있던 지푸라기 더미로 가연을 덮어두고는 그녀를 내버려 둔 채 주랭랑을 치고 말았지요. 대단합니다, 감찰관 나으리. 실로 대단한 무의입니다. 설마하니 앞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 장정들을 모두 때려눕히실 줄은 몰랐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되다 돼. 말도 마시오. 내 지금 까무러치기 딱 일보 직전이오. 왈패들은 모두 아멘감 찰관의 탁월한 무예 솜씨의 아래턱과 관자놀이를 가격당하여 혀를 빼물고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의외로 경천과의 합과 죽이 잘 맞아떨어져 두 사람은 왈패 무리들을 제압할 수가 있었지요. 아멘감 찰관이 뒤로 벌러덩 자빠지며 엄살을 피웠으나 경천은 그를 잡아세우며 외쳤습니다. 안 됩니다. 이들의 일행 중 하나가 자루를 메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어서 그자의 행적을 쫓아야 합니다. 필시 그 자루 속에 무고한 아녀자가 들어있을 겁니다. 구해야지요. 아이고, 알겠소. 거 살살 좀 하시구려. 경천의 성화에 아멘감 찰관이 못 말리겠다는 듯 몸을 일으켰고 부랴부랴 창고간을 빠져나왔으나 경천이 보았다던 일행, 즉 무명은 이미 모습을 감춘 뒤였지요. 어느 방향입니까?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수가! 한 발 늦어버린 것 같습니다. 나으리!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던 경천은 문득 바닥에 요란하게 찍힌 발자국을 발견하였습니다. 황급히 나서 달려나간 모양새, 그리고 무거운 짐을 들쳐매기라도 한 듯 발자국이 남은 곳마다 바닥에 흙이 움푹 패여 있었지요. 아무래도 이쪽인 듯 싶습니다. 발자국이 필시 무거운 짐을 맨 자의 형태, 즉 자루를 메고 도망친 자일 것 같습니다. 눈썰미가 아주 대단하시오. 자, 앞장서시지요. 두 사람은 황급히 발자국을 따라 나섰고 결국 가연이 쓰러져 있는 창고간의 앞까지 다다를 수가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여기서 끊어진 모양새입니다. 아무래도 놓친 것 같습니다. 경천이 아쉬움이 짙게 베인 목소리로 말했고 아멘감 찰관이 대답했지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두 사람만의 힘으로는 무리가 있을 듯 싶습니다. 놈들의 본거지도 알아내었고 이 사안을 토대로 관의 출정을 요청할 터이니 이만 물러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손본 왈패들의 잔당이 아직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이상 이곳을 배회하는 것은 좋지 못한 선택 같소. 선비님은 훌륭하게 해내주었소이다. 이 일은 이제 관에 맡기시고 애타게 찾아 헤매던 정인의 흔적도 쫓아야 하지 않겠소이까? 감찰관의 말을 들은 경천은 못내 안타까운 표정이 되어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힘없이 몸을 돌려 그곳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 경천의 뒷목에서 털이 바짝 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가 이상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지요. 묘하게 발을 옮기기 꺼림칙했던 경천은 자신의 직감을 믿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으슥한 창고간 쪽의 출입구로 향한 샛길에서 급박히 도망친 듯한 흔적의 발자국을 찾아내었지요. 결국 경천은 그곳에서 지푸라기 밑에 인형을 발견하고는 감찰관을 호출했습니다. 경천은 처음에 그것이 가연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곧 눈을 감고 쓰러져 있던 여인이 그녀임을 알아차린 경천은 재회의 기쁨을 만끽할 새도 없이 가연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실성한 사람처럼 그녀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가연 낭자! 아니 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게요? 어찌 이런 곳에 쓰러져 계시단 말이오? 내가 왔소이다! 경천이 왔소이다! 제발 눈을 좀 떠보시오! 눈을 감은 채 대답이 없는 가연을 끌어안고 경천이 소리쳤고 대강의 상황을 파악한 감찰관 역시 곧 쓰러져 대답 없는 아녀자가 경천이 애타게 찾던 그 정인임을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경천은 눈물을 펑펑 쏟으며 가연의 이름을 외쳤고 경천의 눈에서 떨어진 눈물이 가연의 뺨으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감찰관이 경천의 어깨를 다독이며 그를 위로하려는 순간 세상에나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끊어질 듯 희미한 하지만 분명한 목소리가 기적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선비님. 그 목소리를 들은 경천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 되어 제품 안에 끌어안은 가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고 파르르 떨리는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린 가연이
자신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희미한 미소를 짓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두 사람은 그야말로 창곡간이 떠내려갈 듯 눈물과 콧물을 쏟으며 오열하였고 그 소리가 천리를 타고 들릴 정도로 우렁차고도 애절한 기세였답니다. 그렇게 경천은 얄궂게도 엇나가기만 하던 가연과의 재회를 드디어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바람하지 않던 순간이던가요. 한때는 영원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만 같던 순간이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가연은 무사히 경천에게 구조되어 깨어나게 되었고 자나깨나 애타게 여식을 그리워하던 어미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연아, 어머니! 경천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온 가연은 자신을 반기는 어미를 끌어안고 통곡하였습니다. 이거사, 이 못난 녀석아. 그래, 제 어미 속을 문드러지게 해놓고 나갔으면 잘 지내기라도 할 것이지. 몰골이 대체 이것이 무엇냐? 참으로 불효녀가 따로 없구나. 가연의 어미는 가연을 끌어안은 채 그간 자신이 과도하게 여식을 통제하려 했음을 시인하였고 지난 과오에 대한 용서를 빌었습니다. 가연 역시도 제 뜻을 고수하기 위해 불효를 저지른 점에 대해 사죄하며 모녀간 화해의 장이 열렸습니다. 이윽고 함께 당도한 경천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고 결국 자신의 딸을 살려낸 것 또한 경천이었음에 감사를 전하였지요. 한번 어긋난 것으로 사모하는 가연과 너무나 긴 시일을 떨어져 지내는 경험을 한 경천은 더 이상 두 번 다시 가연과 떨어져 지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토록 애틋하게 재회하게 되었음에 가연의 어미에게 가연과의 혼담을 허락해달라 간청하기에 이르렀어요. 비록 아직은 아무것도 이뤄내지 못한 보잘것없는 선비요나 가연 낭자를 향한 이 마음만은 기필코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부디 저에게 가연 낭자의 배필이 될 수 있는 영광을 주십시오. 그대 덕분에 딸을 잃을 뻔하였으나 결국은 그대 덕분에 딸을 되찾았으니 어쩌겠는가. 앞으로는 결코 한밤중에 월담만은 하지 못하게 자네가 단단히 붙들어두게나. 내 딸을 잘 부탁함세. 그리도 몸이 약하고 의욕이 없던 아이가 자네와 관련된 일에 이리도 물불을 가리지 않으니 어미가 되어 억지로 떼어놓은들 어찌 그것이 떨어질 수가 있겠는가 말이야. 그리하여 가연의 어미로부터 두 사람의 혼인을 정식으로 약조받았고 그렇게 경천은 향후의 기로가 정해질 때까지 가연의 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시도 떨어지지 않은 채 항시 맞잡은 두 손을 꼭 붙들고 놓지 않았습니다. 마치 잠시라도 떨어지면 다시 헤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에 그들은 한 몸처럼 붙어 다녔지요. 시간은 정신없이 흐르고 흘러 암행감찰관의 연희은 조치로 사안이 관부에 이관되어 암암리에 새를 불리던 사관골목의 성세는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어느덧 시력을 회복한 감찰관이 경천과 가연을 찾아왔습니다. 이거 선비님 덕택으로 아주 커다란 공을 세워 체면이 말이 아니게 높아졌습니다. 주상전하께서도 명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은 것에 대해 깊이 치하하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덕택이라니요. 큰일은 감찰관 나으리께서 다 하셨는데 말입니다. 팔자에도 없던 활극을 겪느라 저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벌렁댑디다. 덕분에 저도 꿈에 그리던 가연 낭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으니 저 역시도 나으리께 감사에 마지 않는 마음입니다. 맞사옵니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거야. 두 분께서 이리도 찰싹 달라붙어 계시니 조선의 원앙들이 다 울고 가겠습니다. 그려. 그렇게 한참 동안 웃으며 서로 간 인사와 안부를 나누던 도중 감찰관이 말했습니다. 주상전하께서 이번 공모에 선비님의 공적과 자질 또한 적지 않음을 아시고 저희 감찰 업무에 등용할 수 있도록 윤허하셨습니다. 함께 해보니 눈썰미도 보통이 아니신 것이 아마도 잘 해내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함께 한번 움직여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줍잖은 통을 바라며 과거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녹봉이며 품계며 모든 것이 더 우위에 서는 자리입니다만. 감찰관의 말에 경천은 대번에 화색이 되었습니다. 가연과의 혼례를 앞두고
입신양명의 꿈을 위해 노력하고 있던 차에 찾아온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었으니까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이렇게 하여 암행감찰부에 새롭게 등용된 경천은 끊임없이 우애와 학술을 익히며 감찰관에 걸맞는 인재로 성장하게 되었고, 마침내 그는 떳떳하게 가연과의 혼례를 성대히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경천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임금의 신임을 바탕으로 큰 인물로 뻗어나가게 되었으며, 또한 가연은 경천을 지아비로 맞이하여 아낌없는 내조로 그를 보필하였으니 자신이 사모에 맞지 않던 경천과 함께하며 차츰 그 병세도 회복하는 기미를 보여 향후에는 눈에 띄게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부인, 모든 것이 꿈 같기만 합니다. 참으로 나의 앞에 나타나 주어서 너무나 감사하오. 평생을 그대만 바라보며 사랑할 것을 다짐하겠소. 서방님,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지아비가 되실 분은 오직 서방님 뿐이셨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입에 입을 맞추며 서로의 마음을 깊이 나누었지요. 이후로도 두 사람은 서로를 아껴주고 위하며 늘 함께하였고, 길고 긴 시간 동안 금슬을 뽐내며 해로하여 후세의 귀감이 되었다는 후문이 옵니다. 낭독해드린 이야기가 우리 마님들과 선비님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야담상회를 응원해 주셔요. 늘 잊지 않고 야담상회를 찾아주시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옵니다.